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수도권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4.5명으로 비수도권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11월 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7월 경상수지 흑자가 82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15개월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비가 급등하면서 운송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의사들이 누가 중환자실에 들어갈지 힘든 결정을 할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중환자실의 80%가 환자로 찬 상태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코로나19 환자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보건장관들이 저개발 국가에 더 많은 백신을 보급하는 데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불평등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며 세계의 한 부분이 백신 사각지대로 남는다면 또 다른 변이 출현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677.6명으로 여전히 4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1,172.1명으로 직전 주보다 54.4명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65.6명 감소했습니다. 박 반장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보면 최근 수도권은 4단계 이상의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져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33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20.2%는 매우 찬성한다를, 53.1%는 대체로 찬성한다를 선택해 73.3%가 위드 코로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으로는 11월 말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가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9월 말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 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0.3%로 집계됐으며 지금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14.3%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 인력과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생활치료센터 실태를 분석해 봤더니 의사와 간호사가 혼자서 환자 100명 안팎을 돌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한솔 간호사는 지난해 3차 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를 결심했습니다. 2,000명가량 수용 가능한 시설이었는데 많게는 하루 200명에 가까운 환자가 새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혹시 증상이 악화해 전원이 필요한 환자는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한 달 파견을 마친 정 간호사는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 시스템이 아쉬웠다고 말합니다. 별로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중하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환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을 캐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캐치하고서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일을 했을 때 그 확진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이 최근 생활치료센터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인력과 병상 수, 교대 근무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환자 평균 125명을, 간호사는 평균 79명을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의사 1명이 환자 224명을 돌보거나 간호사 1명이 151명을 맡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료 인력 운영 지침이 지켜질 리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소자가 200에서 300명인 경우 의사는 7명, 간호사는 적어도 9명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의료 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으로 전체 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의료진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생활치료센터에도 의료진과 환자의 적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진들의 헌신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잠깐 왔다 가는 임시 인력으로 메꾸는 건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 계시는 분 중에서 집에서 자가 격리 치료를 하는 그런 방안도 빨리 고려해서 그 부분도 좀 전면적으로 확충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로 방역 차질과 같은 눈앞의 걱정은 덜었지만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이겨내기 위해선 현실적인 의료 인력 기준 마련과 자가치료 검토 등 다각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며 국제사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지구는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 같은 추세로 계속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동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 제로를 위한 행동만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다며 저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가능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가 유엔의 제안에 채택된 공식 기념일입니다. 7월 경상수지가 82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5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70억 1천만 달러에서 57억 3천만 달러로 축소했고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운송 수지 개선 등으로 전년 동월 13억 달러에서 8천만 달러로 축소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 흑자 규모는 배당 소득 증가로 전년 동월 16억 9천만 달러에서 28억 달러로 확대됐고 이전 소득 수지는 2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한 554억 3천만 달러를, 수입은 38.1% 증가한 536억 6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그간 잔뜩 움츠렸던 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지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명절 수요가 많은 배와 또 축산물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우값은 지원금 지급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품질 좋은 것으로 보기 좋고 풍성하게 잘 차려진 추석 차례상. 올해 서울의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준비하면 각각 22만 4천 원, 28만 4천 원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서 차례 품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면 추석 무렵 과연 이 가격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배 10개의 소매 가격은 평균 3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2%쯤 상승했습니다. 특히 배 10개의 최고값은 38.7% 오른 4만 5천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좋은 배 한 개 값이 4,500원으로 배값이 금값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 10개의 소매 가격은 평균 2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8% 하락했으나 평년 가격보다는 8.7% 상승했습니다. 국거리용으로 주로 쓰이는 한우 양지 100g의 평균 소매 가격은 8,420원으로 6.4% 올랐고 달걀 한 판 평균 소매 가격도 6,600원쯤으로 20% 상승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로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찍었는데 5개월 연속 2%대의 상승률의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채소와 과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배와 사과의 출하량은 앞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과일의 경우 추석이 임박하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한우 등의 경우 추석 성수기 도축 마리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소비가 증가해서 축산물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여기에 국민지원금 지급이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기값은 정부가 국민대상 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소비가 급증하면서 값이 더 올라서 정부 지원금 덕에 고깃집이 유난히 활기가 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스틱형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진세노사이드와 당류 함량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제품 13개를 평가한 결과 한 포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최소 3mg에서 최대 33mg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홍삼의 기능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13개 제품 모두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기준인 3mg을 충족시켰고 대장균과 이물 등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홍삼 제품들은 한 포당 평균 0.9g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었고 제품별로 0.1g에서 3.6g까지 최대 36배 차이가 났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확진자 수는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이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과 일상을 함께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요. 고강도 거리 두기를 한 달이나 연장한 것에 대해서 우선 국민께 미안한 마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이때 대면 서비스를 하는 이 앞서 이야기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서 안타깝다라는 마음도 전했는데요. 네.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 추가 완화 등 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고지를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직접 들어보니 새로운 방역 체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최근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위드 코로나는요,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종식이 아니라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가 바뀌어져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이 지금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은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쉽게 줄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중증자를 중심으로 방역 대책을 바꿔야 한다는 게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지난 7월 영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우리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해외 사례를 충분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영국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네, 영국은 지난 7월 19일 이른바 자유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에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마스크 의무 착용, 또 모임 인원 제한 등 이 방역 수칙을 해지했습니다. 예. 이는 이 영국 전체 인구의 68.9%,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는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이었는데요.
방역 조치 해제 이후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는 하긴 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자유의 날 이후 영국에서는 뭐 축구장은 물론이고 공연장, 클럽 등이 이 100% 입장을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최근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는 등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일주일 평균 사망자를 살펴보면 7월 16일 그러니까 자유의 날이 선언됐을 때는 44명 정도였는데 8월 26일에는 110명까지 늘어나면서 2.5배나 늘어났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 치명률은 0.2%에서 0.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치명률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게 확진자 수만 봐서는 영국도 지금 4차 유행인 셈인데요. 네. 영국과 반대로 싱가포르는 이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를 서서히 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뭐 싱가포르는 사실 초기부터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지난달에 싱가포르는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겼지만 여전히 실내 모임 인원 제한은 5명까지밖에 모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이게 전혀 네. 풀리지 않았어요. 덕분에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20일 동안 13명밖에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명률 또한 뭐 0.08%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한 번에 프리덤 데이를 선언한 영국보다 지금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싱가포르의 성적이 더 좋다. 네, 이 부분은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가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 건가요? 네, 우리나라 방역정부에서 이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유는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현재 거리두기를 없애는 의미로도 이제 시민들한테 잘못 와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 정부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조금씩 늘려가되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혼란을 좀 줄이겠다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네. 자,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금의 방역 수칙이 완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될까요? 네, 우선 일반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80%를 넘어야 합니다. 네. 이 고령층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90% 이상의 접종 완료율이 우선 보여져야 합니다. 정부는 10월까지 인구의 70% 그러니까 성인 기준으로는 80%의 접종을 달성을 하겠다가 이 목표로 세운 상태잖아요. 예. 지금의 접종 속도라면 빠르면 10월 말부터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보다 중요한 게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 비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우선 독감과 같은 수준인 0.1%까지 코로나19 치명률이 떨어져야 하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환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 위중증 환자 비율 역시 지금보다 더 미친 1%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게 좋은 게요. 만일 그 숫자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이완율이 계속 지금까지 2%가 넘고, 즉 100명 중에 2명이 자꾸 중환자실로 간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치명률이 아직도 0.5% 암만 낮게 잡아도 이상이기 때문에 만일 그때 가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인의 80%가 아니라 70%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위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이 많이 떨어진다면 정말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방역 단계를 낮추면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한 전문가들은 이 치명률을 넘어서서 면역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접종뿐 아니라 백신의 효과도 함께 검증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항체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 이 집단 면역 달성 정도, 또 위험도 여부,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들을 조사를 해서 정책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결국 이 코로나와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마음 같아서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자세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보건장관들이 저개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배분하는 데 더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20 보건장관들은 5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로마 협정을 채택했습니다. 11페이지 분량의 로마 협정에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가난한 나라에 대한 보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 많은 백신을 보낸다는 정치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스페란차 보건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불평등 수준이 매우 심각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세계의 한 부분이 백신 사각지대로 남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변이 출현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겨울철 대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의사들이 누가 중환자실에 들어갈지를 두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까지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5일 기준으로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10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사망자를 1,56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모두 지난 겨울철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선 전국적으로 중환자실의 약 80%가 환자로 찬 상태이며 이 중 거의 3분의 1이 코로나19 환자입니다.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시피, 네바다, 켄터키 등 8개 주에선 성인용 중환자실의 90%가 꽉 찬 상황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CNN에 출연해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있다며 아주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병원이 수용 정원의 한계에 바짝 다가서면서 일부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신규 감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도 중요하지만 백신 접종이 입원 환자를 줄이는 제1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53%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는 64%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장수 국가인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은 지난해 이탈리아인의 기대 수명이 2019년 대비 1.2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연수입니다.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인의 기대 수명은 남성 79.7세, 여성 84.4세였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망 위험도의 급격한 상승이 기대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올해 안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노 백신 접종 담당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까지 확보하는 백신을 올해 안에 3차 접종에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사용할 분량은 나올 것으로 본다며 최종적으로는 후생 노동성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 장관은 6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 인구의 59%라며 지금도 1,800만 명이 1차 접종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축구만큼이나 인기 있는 운동이 바로 족구입니다.
공만 있다면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족구에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족구를 더욱 전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과학적인 훈련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족구의 다양한 기술과 또 과학적 운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유일한 구기 종목 족구. 대한족구협회에 등록된 팀만 1000여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는데요. 특히 군인들과 직장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았죠. 족구는 정식 스포츠로서 세계적인 수업과 금메달을 건 국제 경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제 웃고 떠들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되게 더 크나큰 흥미를 가질 수 있어서 되게 더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단순 놀이를 넘어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고유의 구기 종목 족구의 모든 것. 족구에 담긴 과학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족구 교실. 이곳은 국내에 몇 안 되는 실내 족구장으로 족구 경력 17년의 최성호 코치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직접 수업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때 너무 족구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장 자리도 맡게 되었었고,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랑 경찰대학교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강사 활동까지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때 등장하는 두 사람. 이분 누구세요? 오늘 이제 수업 받으러 오신 회원님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운동을 즐기던 두 사람은 다른 특별한 운동을 찾다가 최근에 족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한 달 차인 초보 족구인 최광수 씨와 1년 차인 방준석 씨. 족구 수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어째 좀 너무 간단해 보입니다. 공이랑 족구화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제 족구공하고 족구화만 가지고 계시면 어디서든지 쉽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족구 경기에 필요한 족구화와 족구공. 여기에 과학 원리가 있다는데요. 족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발로 공을 차서 넘기는 경기지만, 네트가 없거나 또 땅이 고르지 못하거나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경기에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바로 공인된 족구공과 족구화입니다. 과거 족구공에 비해서 최근 신형 공인 족구공은 공 표면에 도트 패턴, 즉 돌기 패턴이 수놓여 있습니다. 족구 경기는 굉장히 강한 킥력으로 공이 바닥에 마찰이 되기 때문에 마모를 견디는 정도인 내마모도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족구 전용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에 닿으면 마모되기 쉬운 족구공은 특히 자갈이나 모래에 쉽게 손상돼 공 표면에 돌기를 만들어 손상을 줄이고, 곰으로 바닥을 제작한 족구화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 바닥에 돌기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족구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족구공 대신에 축구공이나 배구공, 또 족구화 대신에 일반 운동화나 축구화를 신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족구를 할 때 공인된 족구화나 족구공을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족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족구를 하면서 축구화를 신거나 배구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족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과거 문헌 속에 족구 경기와 유사한 놀이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피나 마른 풀로 공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인데요. 이를 통해 족구는 1300년 전 삼국시대에 행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족구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월남 파병을 다녀온 병사들이 현재의 세팍타크로를 배워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1990년 대한족구협회가 창립하면서 전국 대회를 통해 전 국민이 즐기는 국민 스포츠로 족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시작된 다른 구기 종목과
족구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흔히 족구를 배구, 축구, 세팍타크로 등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족구가 다른 구기 종목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축구는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고 또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족구는 네트를 넘겨서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겨야 되고 신체의 머리와 무릎 아래 발만을 이용해서 공을 터치해야 합니다. 배구와 족구의 공통점은 3번 이내의 공터치로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긴다는 점입니다. 배구는 족구와는 달리 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구가 족구보다 네트 높이가 높습니다. 또 배구는 공이 바닥에 닿으면 득점 또는 실점이 되는 반면에 족구는 바운드가 가능합니다. 족구와 가장 닮았다는 스포츠인 세팍타크로는 동남아시아를 가장 대표하는 스포츠로서 말레이시아어로 발로 차다라는 의미인 세팍과 태국어로 공을 의미하는 타크로의 합성어입니다. 족구는 공을 바닥에 한번 튕기거나 직접 때릴 수 있지만 세팍타크로는 공을 땅에 떨어뜨리면 상대팀에게 점수를 내주게 됩니다. 코트의 크기와 또 공의 사이즈, 또 공의 소재, 선수 인원 등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경기 방식이나 룰, 그리고 아시아에서 시작된 구기 종목이라는 점에서는 족구와 세팍타크로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족구. 족구의 경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족구는 한 팀에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 세터, 이제 수비수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경기는 총 3세트로 이루어지고 한 세트당 15점을 먼저 선취하는 팀이 이기는 경기가 되는데요. 두수가 됐을 때는 상한 19점으로 해서 18대 18로 이루어졌을 때 한 점만 따면 이제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족구의 서브 기술에 대해 배워봅시다. 서브가 여러 가지 많게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안전 서브, 그리고 언더 서브, 발등 서브, 안축차기 서브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 서브는 그냥 말 그대로 공을 안전하게 넘기는 서브이고요. 그리고 언더 서브는 이제 상체를 아래로 숙여서 공이 낮게 가게끔 밀어주는 서브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등 서브는 축구 선수들이 슈팅하듯이 공을 차 넘기는 서브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안축차기 서브는 이제 족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안축차기, 그 기술을 그대로 서브 형태로 변형해서 차는 서브 형태입니다. 족구에는 다양한 공격 기술도 있습니다. 나이스. 공격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안축차기, 발등차기, 발코차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안축차기가 어떤 동작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 안축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타점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다리가 높아질수록 스윙은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에서 공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높이는 대략 배꼽 높이에서 명치 사이에서 타점을 가져가야 됩니다. 발의 안쪽 부분을 맞춰서 넘기는 공격 기술이고요. 발등차기는 말 그대로 발등으로 공을 맞춰서 넘기는 기술이고, 마지막은 발코차기는 발끝, 신발의 발끝을 맞춰서 넘기는 공격 기술입니다. 미트를 가지고 족구는 스윙 자세도 중요하다는데요. 연습을 하실 건데, 할 때 이렇게 비틀어지는 동작이 나와줘야 돼요. 스윙을 할 때 이 발의 모양이 중요한데, 이 접고 공을 차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공을 차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게 최대한 발끝을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고정을 한 채로 다리를 들고 스윙! 끝날 때까지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더 몸쪽으로 완전히 끌어당겨야 돼요. 다양한 족구의 기술들, 이 화려한 족구 기술의 핵심은 발이라고 하는데요.
족구는 공을 발로 차서 득점하는 스포츠인 만큼 발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발의 각도에 따라서 공의 추진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향으로 족구공을 치냐에 따라서 경기 플레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의 각도에 따라 공의 추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켜차기 공격은 공의 안쪽 부분을 발 안측이나 발바닥을 이용하고 공의 정중앙을 차면 회전 없이 강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꺾어차기의 경우 공의 바깥 부분을 발로 차게 되는데요. 이런 다채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발만큼 다리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알맞은 발의 부위와 각도를 통해서 족구공을 치더라도 다리의 움직임이 원활해야지만 효과적인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의 움직임 중에 외회전과 내회전은 고관절을 기준으로 다리가 바깥쪽, 안쪽으로 회전하는 움직임입니다. 또한 회선은 고관절을 기준으로 다리 전체가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움직임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스트레칭, 그리고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다리 움직임을 원활히 해야지만 부상 예방도 되고 족구의 기술도 더 다양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와 공격, 스윙까지 다양한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한 연습만이 살 길이겠죠. 족구왕을 꿈꾸며 오늘도 땀 흘려 족구공을 차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적은 인원으로도 실내에서 족구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족구를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족구의 모든 것, 족구의 숨은 과학 원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올가을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전신운동, 족구로 건강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린란드라는 녹색의 땅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전 국토의 80% 이상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나라가 바로 그린란드인데요. 여름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그야말로 동토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그린란드 중에서도 가장 높고 추운 고지대에 지난 8월 눈이 아닌 비가 내리면서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날씨학 개론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그린란드가 어떤 의미를 가진 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이제 북아메리카 북미 쪽 이쪽이죠. 이쪽에 북동부 대서양, 북극해 그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 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섬인데요. 이 섬에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그린란드가 현재는 덴마크 국토에 속해 있어요. 예. 거주하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로 이제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누이트족이거든요. 이런 이누이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린란드라고 하면 얼음과 추위 그리고 이제 오로라 어둠을 연상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름철엔 3달 정도 해가 지지 않기도 합니다. 아, 네. 이곳이 이제 그린란드라고 불린 배경은 985년경에 노르웨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아버지를 따라서 고국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로 쫓겨갔다가 거기서도 죄를 지어서 그린란드로 쫓겨왔다고 해요. 예. 근데 당시는 기후 온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물러나 있었고 날씨도 따뜻해서 푸른 초원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에리크가 그린란드에 추방돼서 가만히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그린란드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푸른 초원의 뜻이라는 그린란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이주해 갔는데 13세기 이르면서 소빙하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던 노르웨이 이주민 3,000명 정도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에서는 바이킹 문명과 결부시키기도 하는데 다시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온난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이주했겠죠. 예. 그러면서 1933년에 덴마크령으로 확정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빙하 변화를 통해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최적지인데다가 지리적 위치에 따른 전략적 가치도 아주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린란드의 빙하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체 국토의 85%가 빙설로 덮여 있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그린란드에 비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제 국립빙설 그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8월 18일 레터를 통해서 그린란드 정상에 비가 내렸다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 8월 14일 그린란드 빙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몇 시간 동안 비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재단에 속해 있는 정상 관측선은 해발 3,216m에 이르는 위치, 북위로는 72.58도입니다. 여기에서 강수량이 된 이전 보고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측 계기판이 녹는 온도를 기록했던 것은 1995년, 2012년, 2019년 세 번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온도는 8월 16일 이후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 국립빙설 데이터 센터에서 밝힌 얼음의 용해 정도입니다. 흰색은 얼음 면적이고요. 붉은색은 얼음이 녹은 정도를 보여줍니다. 왼쪽부터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에 얼음 면적 변화인데요. 16일에는 평년 수준으로 얼음 면적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위성 기록에서 관측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은 사건을 청록색으로 동그라미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2021년에 빨간색 원으로 비가 내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얼음이 녹은 경우는 43년 기록에서 올해가 유일한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그린란드의 저지대도 아니고 3,200m 가장 높은 관측소에서 영상의 기온이 관측되고 또 눈이 아닌 비가 내렸다니까 참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뭔가요? 일단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측소가 설치된 높이가 3,216m란 말입니다. 이게 한여름인 7월에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밑도는 아주 매우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으로 영상으로 오르면서 비가 내린 건데요. 8월 14일과 15일 그린란드 정상 지역까지 확장되는 광범위한 지표면 용해 또 광범위한 강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일기도처럼 강한 저기압 중심 압력이 987 헥토파스칼입니다. 이것이 허드슨만을 가로질러서 베핀섬을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제 덴마크해역 그린란드 남단 부근의 고기압은 남부 레브라도 해와 베핀만의 강한 기압 구배를 만들어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남서쪽 그린란드 해안으로 강한 남서풍이 불었는데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 공기가 며칠 동안 그린란드를 뒤덮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한 제트기류의 아주 심한 사행, 이것을 인해서 그린란드 서쪽 상공으로 오메가 형태의 제트기류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따뜻한 남쪽 기류가 북쪽으로 깊숙하게 올라가면서 이상 난동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기 온도로 그림 중앙 부분이 그린란드입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붉은색으로 아주 따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이 그린란드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 가열화로 인해서 북극권 그리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많이 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비로 더 많은 얼음이 녹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죠. 따뜻한 날씨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한 따뜻한 날씨라든가 또 3일간의 영상 온도 기록 또 유럽 이상 관측으로는 1960년 이후 아주 가장 큰 강우 이벤트였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많은 얼음의 양이 녹으면서 바다로 흘러내렸는데요. 3일간 내린 강우량만 총 70억 톤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비가 내리면서 사흘간 약 214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빙상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손실 표면 얼음 질량은 8월 중순의 평균치보다 7배가 많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녹은 빙상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이 지나면 다시 얼어붙습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녹는 양보다 어는 양이 현저히 줄고 있어서 지금 문제죠. 실제로 3,300m 높이의 최고 지역의 비는 일단 얼어붙었지만 문제는 그린란드 전역에 내린 비 중에서 남서부와 북부 해안 지역에 내린 비는 얼음을 녹이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러다 빙하가 다 녹아서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린란드 같은 그 북극권의 빙하가 너무 빨리 녹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수준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가열화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 해양대기처는 8월 13일 보고서에서
올해 7월이 지구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142년 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7월로 종전 기록이었던 2019년, 2020년 또 그리고 동률을 이뤘던 2010년 7월보다는 0.01도 높았습니다. 특히 북반구의 지표면 지역은 7월 평균 기온보다 1.54도 높은 정말 전례 없는 기록으로 2012년에 세웠던 이전 기록을 넘어섰죠. 예. 아시아 지역으로는 2010년에 세워진 가장 더운 7월을 기록을 했고요. 유럽은 2010년 7월에 두 번째로 더운 7월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미 해양대기청 에릭 스핀레드 박사는 7월은 일반적으로 1년 중 가장 따뜻한 달이지만 2021년 7월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운 7월을 능가했다. 이번 신기록은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설정한 불안하고 파괴적인 경로를 더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기온이 상승하면 당연히 빙하는 녹게 되어 있는데 빙하 위에 비가 내려서 얼음을 녹이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네.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올해 7월 27일 하루 동안 그린란드에서 85억 톤 분량의 얼음이 녹아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정도는 미국 플로리다주 전체를 5cm가량 물로 뒤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속도도 속도지만 이 비로 인해 얼음이 녹는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빙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될까요? 일단 그 토마스 렛 리즈 대학교 그 교수는 그린란드의 얼음이 최근 들어 심각하고 한층 불규칙하게 녹아내리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예. 연구에 의하면 2019년 그린란드에서는 5,320억 톤의 얼음이 바다로 녹아내리면서 전 지구 해수면 1.5mm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그린란드 빙하가 거의 완전히 녹을 경우 해수면이 7m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해변가에 위치한 인천이나 부산 등 세 개의 대도시 모두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제가 우리나라와 멀리 있는 북극이나 그린란드 빙하를 자주 소개하는가 하면은 왜 이 지역의 빙하가 많이 녹으면 녹을수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의 기후재난은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 독일의 지구과학 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은 지난 140년 동안 그린란드 중서부 빙하가 급속하게 녹고 있다면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린란드 빙하가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경고했던 말이 전 정말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가 지구 과열화를 막지 못한다면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엄청난 기후재앙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사실 우리도 탄소 배출량이 아주 많은 나라인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다기능 약물 전달체가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스트와 중앙대 가천대 공동연구팀은 생체 독성이 없는 금속 나노 입자를 만든 뒤 약물 위치 추적과 방출 속도 조절까지 가능한 약물 전달체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유전공학적으로 만든 중금속 흡착 단백질을 젤 속에 넣었더니 30분 만에 젤 내부에 다양한 금속 나노 입자가 고농도로 흡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폐암 특유의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팀은 폐암 환자 200여 명의 종양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 폐암 환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흡연자에게는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 3가지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비흡연 폐암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날씨가 더울수록 증상이 악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1000여 명을 연구한 결과 주위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증상 악화 위험이 2%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온이 상승하면 과호흡으로 폐가 과하게 팽창하고 흉강 압력이 올라가 폐 혈류량이 줄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6,873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발사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발사체 개발 역량 상승을 위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민간 기업과 함께 발사체 제작과 반복 발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발사체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어머, 계세요. 아이고, 고양이들이 기다리네. 어머. 안녕. 아이고, 이장님이 이 집에 가면 좀 고칠 게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거를 가장 좀 고쳐드리면 좋을까요? 시급한 게 다 우리 늘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가자. 이 철거와 이 정리. 뱀이다. 어디? 뱀.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 나 진짜. 꽁아 씌웁니까? 오늘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좀 애매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데 어르신께서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고쳐디오가 고쳐드렸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